2026년 9월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이 돈바스 함락 마감일로 그 시점을 정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환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마감일이 현실성이 있으려면 러시아의 봄과 여름 공세가 계획대로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공지에 몰았고 여름 공세는 시작 전 이미 붕괴됐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산산조각나고 있으며 그 손실은 역사적입니다. 여름 공세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입니다.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런 큰 피해를 겪은 적이 없습니다. 푸틴이 아무리 원해도 이번 여름 돈바스를 차지하는 데는 근처에도 못 갈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일어날 예정이었던 일은 이렇습니다. 봄 동안 러시아는 도네츠크 요새지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도네츠크 끝자락에 약 50km에 걸쳐 이어진 4개 도시의 집합체가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을 차지하는데 남은 마지막 장애물입니다. 러시아의 본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수천 차례의 공격을 퍼부어 요새를 약화시키고 여름에 무너뜨려 9월까지 돈바스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푸틴의 문제는 이 계획이 성공하려면 러시아 군대가 완벽한 상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요새지대가 그런 이름을 가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을 공격하려는 어리석은 군대에게는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그곳을 공격했지만 계속 크게 실패하고 있습니다. 끔찍했던 봄이 푸틴이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는 여름을 만들어냈습니다. 러시아 군대는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5월의 수치만 봐도 여름 공세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무너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월 2일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투데이는 러시아의 점령군이 5월 한 달 동안 33,760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1,08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셈입니다. 이 수치는 2026년 기준으로 기록적이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2026년 5월 더 심각한 한 달을 겪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비율이 작용합니다. 이 비율이 5월이 심각했던 이유와 푸틴 군대가 여름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것에 대해 말하기 전에 5월, 이 러시아의 예외적인 달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사상자 수치는 러시아가 2달 연속 월간 손실 35,000명을 넘긴 뒤 나온 것입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러시아는 3월에 35,351명의 병력을 잃었고 4월에는 35,203명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5월 33,760명은 푸틴 군대에겐 오히려 개선된 수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미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그래도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2026년 첫 5달 동안 러시아가 약 13만 명의 병력을 소모했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아까 비율도 언급했죠? 우크라이나 투데이는 5월 이 러시아에게 얼마나 나빴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투데이는 러시아군이 5월 한 달 동안 약 88제곱킬로미터의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도 반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68제곱킬로미터를 탈환했고 결국 러시아는 순증으로 20제곱킬로미터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33,760명을 20제곱킬로미터로 나누면 5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실제로 얻은 1제곱킬로미터당 1,688명의 러시아 군인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셈이 됩니다. 푸틴은 늘 국민의 희생으로 영토를 얻었지만 이번엔 그 수치가 지나치게 큽니다. 이것마저도 푸틴에겐 최선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투데이가 제시한 수치보다 러시아가 순증한 영토가 훨씬 적었다고 인터팍스가 전했습니다. 5월에 러시아가 공격작전 횟수를 37.5% 늘려 우크라이나 진지에 7,000회가 넘는 개별 공격을 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팍스는 오픈소스 군사 분석기관인 딥스테이트의 자료를 인용해 러시아가 겨우 14제곱킬로미터만 순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초라한 진격 속도의 숫자를 대입해보면 러시아가 5월에 얻은 1제곱킬로미터마다 무려 2,411명의 러시아 병사가 희생된 셈이 됩니다. 이것은 푸틴에게 굴욕이며 여름 공세에도 치명적입니다. 5월에 7,000회 넘는 공격과 봄 동안 러시아의 수천 번 추가 공격의 목적은 도네츠크 요새선 공격에 필요한 영토 확보였습니다. 그것이 전체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실제로 점령한 지역은 너무 작아서 올여름은 러시아군을 산산조각 내고 있는 방어선에 맞서 미미한 성과만을 거두는 데 쓰일 것입니다. 러시아가 3월, 4월에 잘했다고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쟁연구소 ISW에 따르면 러시아는 3월 한 달 동안 실제로 영토를 점령하지 못한 침투 시도를 제외하면 우크라이나에서 순단 순수하게 23.04제곱킬로미터만을 점령하는 데 그쳤습니다.
4월에는 러시아가 116.01제곱킬로미터의 순 손실을 입었습니다. 종합하면 러시아는 이번 봄에 약 80제곱킬로미터를 잃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의 여름 준비 상황입니다. 영토를 잃었고 봄 3개월 동안 약 10만 명의 병사가 사망 또는 부상했습니다. 이걸 러시아 2025년 진격 속도와 비교하면 푸틴이 울 겁니다. 우크라이나 투데이는 러시아가 2025년 봄에 비슷한 손실을 입으면서도 한 달에 400, 500제곱킬로미터를 점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당시에도 러시아 진격은 매우 느렸습니다. 이제 진격 속도도 그 정도가 아니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수천, 수만 명의 병사들을 희생하면서도 영토를 잃고 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만 해도 순수한 영토 획득을 기준으로 월간 영토 점령 속도가 약 25배나 감소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큰 피해를 본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며 그때는 결국 승전국이었습니다. 사실 봄에 있었던 일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새로울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1월에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세계대전 이후 주요 강대국 중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의 전쟁 총 사상자 수는 약 120만 명에 달했습니다. 현재는 우크라이나 재무부에 따르면 약 137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CSIS는 1월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주요 강대국 전쟁 중 최고 사상자 비율을 기록했고 지난 2년간 역사상 가장 느린 진격으로 새 영토를 거의 얻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의 앞잡이들은 그 후로 더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병력과 영토면에서 이번 여름 공세를 이미 좋지 않게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도네츠크 요세벨트 공격에 교두보로 쓸 영토가 필요했습니다. 러시아는 그 영토를 확보하지 못했고 푸틴이 선호하는 소모전 전략을 이어가려면 병력이 필요합니다. 3개월 만에 10만 명 이상이 사라진 것은 러시아에 필요한 병력이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아직 많은 병력이 남아있지만 실제로는 훈련 부족 예비군을 우크라이나의 광범위한 살상지대로 보내 죽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이런 방법으론 진전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여름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실질적인 전략적 이득을 얻으려면 전장에 기갑 전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기계와 돌격이 푸틴이 공격에 투입하는 병력을 지원해야 하며 이는 러시아가 탱크를 보호해서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파괴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러시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겉모습과 같지는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투데이의 집계에 따르면 러시아는 5월 한 달간 주력 전차 63대를 잃었습니다. 러시아엔 사상 최저치로 푸틴이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을 주목하지 않으면 낮은 손실 수치가 러시아가 기계와 전략을 조정해 우크라이나 드론과 대전차 무기로부터 전차를 지키는데 성공한 듯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차를 단 63대만 잃었다는 것은 겉보기에는 좋은 소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러시아가 단순히 전차를 공격에 투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서 공유한 영토 수치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전차가 실제로 투입되고 있었다면 그 수치는 훨씬 더 높았을 것입니다.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영토를 잃고 있다는 사실은 러시아가 새로운 천재적인 전차 전략을 찾아낸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러시아는 예전처럼 전차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차를 대량으로 파괴할 수 있는 능력 덕분입니다. 러시아가 전차를 완전히 다 써버린 것도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재무부에 따르면 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는 거의 12,000대의 전차를 잃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가 전차를 계속 전장에 투입하기 위해 소련 시절의 비축분을 대거 끌어다 쓰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비축분이 점점 바닥나고 있다는 사실도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전차를 받고 있습니다. 5월 9일 보도에서 유로마이든 프레스는 푸틴이 세계 최고의 주력 전차라고 부른 T-90M 전차의 인도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전차 제조업체들은 소련 시절 플랫폼을 개량한 T-80과 T-72 전차도 대량 생산하며 이 전차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사용됐습니다. 러시아는 T-14 아르마타 전차에 대해서도 빠르게 언급해왔지만 이 전차를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하는 데는 훨씬 더디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차가 생산되고 있다는 것이지만 러시아가 이미 겪은 손실을 보충하기에는 그 속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왜 러시아는 이번 침공 기간 중 그 어느 때보다도 적은 수의 전차를 투입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은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다. 러시아는 탱크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사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T-14 사례에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기사에서 디펜스 매거진은 T-14가 아직 전쟁에 등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는 러시아가 T-14 탱크를 일부러 투입하지 않는다고 전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차들을 처리한 사례를 보고 T-14의 성능 노출을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T-14가 세계 최고 전차 중 하나라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구매자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T-14의 결함이 있다면 러시아는 숨기고 싶어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결함을 밝힐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2015년 전승절 열병식에서 공개한 T-14는 어디서도 볼 수 없습니다. 그 전차가 과연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그 해답을 세상에 알리는 것을 결코 허락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T-90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차라고 불리는 이 전차는 적어도 우크라이나에서 실전에 투입되긴 했지만 러시아가 주장하는 것처럼 판도를 바꾸는 무기는 아니었습니다. 결함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T-90의 탄약은 승무원 구역 내 회전식 탄약 장치에 보관됩니다. 회전식 탄약 장치가 한 번만 맞아도 전체가 불에 휩싸여 승무원이 치명적 화염에 노출됩니다. 타격을 받은 후 T-90의 포탑이 통제 불능 상태로 회전하는 사례가 기록된 바 있는데 이는 T-90이 공격을 견뎌내더라도 쓸모없게 만드는 전차 소프트웨어의 치명적인 결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T-90 전차들은 살아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에 투입돼 파괴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 내내 의존한 구형 소련제 전차들과 같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기계화 공격 횟수를 줄이고 있으며 시도할 때도 푸틴의 앞잡이들이 자주 거부합니다. 지난 4월 하르키우에서 구하르 미디어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드론을 두려워해 전차와 장갑차 돌격을 완전히 거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소규모 그룹으로 침투하는 것이 선호되는 전략입니다. 이런 소규모 그룹은 전장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금속 덩어리들보다 드론이 표적으로 삼기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괴된 전차가 63대로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주요 전장 이점을 무력화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전쟁 비용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타당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제작하는데 $500밖에 들지 않는 드론이 이제 수백만 달러짜리 전차를 파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겐 투자 대비 큰 수익이, 러시아에겐 경제적 타격이 됩니다. 여름에 관해서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은 러시아가 봄철에 했던 것보다 여름철에 더 나은 성과를 내지 못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푸틴의 돈바스 관련 9월 마감 시한 전에 더 큰 우크라이나 정착지를 점령하려면 러시아는 기계화 공격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공격은 일어나지 않고 시도할 때마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러시아군은 훨씬 느린 보병 중심의 공격에 묶이게 되었고 이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것만큼이나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피하는 데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군대가 움직이지 못하면 영토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여름을 맞이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차만이 아닙니다. 차량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5월에 러시아의 장갑차 손실과 관련해서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투데이는 러시아가 이러한 차량 163대를 잃었다고 보고했는데 이 숫자는 2025년 여름 동안 러시아가 한 달에 잃던 장갑 차량의 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기록을 깨지 못한 이유는 러시아 전차에 적용된 문제가 장갑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정말로 필요할 때만 전선에서 장갑차를 사용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어디에나 있고 이 큰 금속 표적을 전차만큼이나 쉽게 포착해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여름 공세가 시작도 하기 전에 무너진 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은 장갑차가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는 전선 뒤에 있습니다. 러시아가 사용하는 다른 차량들이 매일같이 산산조각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략이 이번 여름 전황의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은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 채널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계시다면 앞으로 나올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장갑 차량은 여름에 큰 변수가 아닐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장갑차를 발견하면 공격하지만 최근 전선에서는 전차처럼 보기 드물어졌습니다. 하지만 전선에서 수십 킬로미터 뒤쪽에선 러시아가 다양한 차량을 많이 사용합니다. 트럭, 수송장비, 전선으로 가는 연료 등이 있습니다. 일반 차량은 전선 뒤쪽에서 러시아 군인들을 이 지점에서 저 지점으로 이동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러시아는 가까운 후방에서 대규모 물류작전을 벌이고 있으며 이는 푸틴이 여름 동안 꼭두각시들이 달성하길 원하는 모든 것에 필수적입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5월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물류망 차량을 사상 최대로 파괴한 달이었습니다. 5월 31일, 우크라이나가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은 매차가 공유한 일일 통계 속에 묻혀 있었지만 러시아의 물류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5월 31일, 우크라이나는 전선 뒤에서 러시아의 차량과 연료 탱크롤이 524대를 파괴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1일 기록으로 이틀 전 우크라이나가 같은 유형의 표적 파괴 기록을 경신한 데 이은 결과였습니다. 5월 29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차량 483대를 파괴했습니다. 5월 31일 수치를 반영하면 월말까지 러시아의 차량과 유조차 손실은 8,000대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이 러시아가 이번 여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두 단어로 요약하면 물류 봉쇄입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가 전선 뒤 러시아의 물류를 붕괴시키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의 비공식 명칭입니다. 매달 수천 대의 차량과 유조차를 파괴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입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러시아는 차량과 유조차를 이용해 장비와 연료를 전선과 그 주변의 병사들에게 운송합니다. 이 차량들이 파괴되면 도네츠크 요세벨트와 푸틴이 러시아군의 진격을 원하는 우크라이나의 다른 지역을 공격하는 러시아군에게 가는 보급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언급했던 손실과 터무니없이 적은 영토 획득입니다.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떤 주요 군대보다도 더 형편없는 성과를 내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무서운 방어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방어자들의 임무가 쉬워지는 이유는 후방 공격으로 러시아군이 강력한 공격이 필요한 탄약과 장갑차를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전략을 추진하는 군부대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따르면 약 1억 1,300만 달러가 군수봉쇄 프로그램에 배정되었으며 그중 1차분은 이미 전선 후방에서 러시아의 군수체계를 무너뜨리는데 두각을 나타낸 부대들에 전달되었습니다. 러시아 군수 차량이 이렇게 많이 파괴된 것은 여름 공세를 무력화하기 위한 더 큰 프로그램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6월 1일 보도에서 뉴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는 이 작전이 너무 넓고 깊게 퍼져 있어서 루안스크의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를 포함해 완전히 점령된 것으로 여겨지는 지역에서도 러시아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3군단은 우크라이나가 루한스크 상공을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루한스크는 러시아가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지역입니다. 루안스크에서 벌어진 일련의 공격에서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지역 전체를 관통해 비행했고 전선에서 205km나 떨어진 러시아 내부의 목표물까지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방공망은 공격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수 차량을 지속적으로 파괴해 여름 공세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런 공격은 치명적입니다. 점령지 전역에서 군수 거점들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대체 경로를 찾는다 해도 보급품과 병력을 전선으로 운송하는데 지연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의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어떤 목표든 타격하고 차량 파괴 기록이 늘어나 러시아군이 이번 여름 전선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포병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구축한 방어진지를 포격하기 위해 포병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꽤 표준적인 지상 전략입니다. 보병은 화력 지원을 제공하는 포병의 지원을 받으며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이 약화되어 지상군이 돌파구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러시아의 전략에는 혁신적인 점이 없으며 충분한 포병만 있다면 효과가 있는 방식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곧 언급할 문제를 이미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투데이에 따르면 러시아는 5월에 1993대의 포병 장비를 잃었으며 이는 또 다른 최고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손실이 이렇게까지 컸던 이유는 우리가 방금 설명한 전략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지상에 있는 자국군대에 화력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포병이 필요합니다. 러시아는 대부분 현대 포병을 이미 소모한 것이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투데이에 따르면 러시아에 남아있는 것은 대부분 견인식인 구식 소련제 포들입니다. 그중 일부는 사실상 러시아가 급하게 자체 제작한 무기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무기들은 현대식 무기들에 비해 사거리가 짧아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선에 훨씬 더 가까이 끌고 가야 할 뿐만 아니라 기동성도 전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러시아의 전차와 차량들에게 이미 큰 위협이 되고 있어서 이들 전차와 차량들이 전선에서 철수되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포병 부대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줄지 상상해보세요. 수치가 모든 걸 말해 상상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쟁 내내 러시아가 가졌고 푸틴이 여름 공세에 꼭 필요했던 포병 우위에 결정타가 가해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포병전에서 전세를 뒤집기 시작했다는 첫 징후는 2025년 5월에 나타났습니다. 프라보다는 그달 러시아가 전선에 보낼 포병 전력이 점점 고갈되기 시작했다고 추정했습니다. 러시아의 전차 전략에 영향을 준 같은 문제가 여기에도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파괴되고 있는 한정된 소련 시절 비축분을 계속 끌어다 쓰고 있었습니다. 프라우다지는 당시 러시아 신형 포병 시스템과 포신 생산이 전선 소모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결과로 러시아 포병 우위가 약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알렉산드르 시르스키는 러시아의 포병 우위가
우크라이나가 배치한 한 대당 10대에서 전선 일부 지역에서는 2대대 한 대로 이미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주요 원인이었고 이후 러시아 포병을 계속 파괴했습니다. 포병은 여전히 현대 전장에서 역할을 하지만 수천 대 드론으로 인해 위치 노출 없이 사격하기가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드론 조종사가 러시아 포병 부대의 위치를 알게 되면 하늘을 나는 빠른 드론과 삐걱거리는 소련 시대의 포병 시스템 사이에서 승자는 단 한 명뿐입니다. 포병은 매번 패배합니다. 2025년에 시작된 이러한 부족 현상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막지 못하는 상황이 결합되면서 러시아가 5월에 기록적으로 겪은 포병 손실은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부대들은 러시아가 다시 확보할 수 없는 전력입니다. 여름이 오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포병을 많이 파괴해 화력 지원 부족이 큰 압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봄에 러시아가 큰 손실을 입고 성과는 거의 없었던 것을 이미 봤습니다. 전쟁이 여름으로 깊어갈수록 러시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좋아, 푸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포병이 내가 원하는 수준에 있지는 않지만 러시아에는 여전히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많이 남아있어서 화력 지원을 제공하고 우크라이나의 후방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5월 MLRS 손실은 2023년 우크라이나 여름 반격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여름 침공에 이런 시스템도 제대로 의존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 투데이에 따르면 러시아가 5월에 MLRS 63대를 잃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3년 이후 월별 MLRS 손실 중 가장 많은 수치로 러시아가 2023년 7월에 67대 그리고 2023년 11월에 또 다른 대규모 공세 속에서 66대를 잃은 경우에만 못 미칩니다. 2024년 초부터 러시아의 포병처럼 푸틴이 원했던 만큼 다연장 로켓 시스템 MLRS고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징후가 있었습니다. 그해 말 UAWI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다연장 로켓 시스템 MLRS를 기록적으로 적게 파괴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올해 5월 전차 파괴 건수가 기록적으로 낮았던 것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전선에서 진격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핵심 무기 체계가 부족해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MLRS 수의 감소는 러시아군의 무기 비축량이 크게 고갈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UAWA는 당시 로켓 포병이 전선에서 러시아의 주요 압박 수단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것이 심각한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에 두 번째 보고서를 통해 12월 13일까지 러시아의 MLRS가 단 한 대도 손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은 소련 시절 비축분이 고갈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2026년 5월에는 기록적인 수의 MLRS가 파괴됐습니다. 그건 러시아가 2026년 여름 공세에 맞춰 MLRS 비축을 적시에 보충했다는 신호죠. 맞나요? 러시아가 더 많은 MLRS를 투입하지 않았다면 이런 파괴 수치는 불가능했겠죠. 하지만 숫자만으로 모든 걸 알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가 2026년 봄과 여름에 전선에 투입하는 MLRS는 2024년과 그 이전에 보유했던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크라이나 투데이는 러시아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다수의 MLRS가 소련 시절 시스템을 개조한 자작 변형임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의 드론과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러시아군이 임시방편 MLRS가 아닌 북한제 75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170mm MLRS는 견인식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끊임없는 드론 공격을 피하는데 이미 큰 문제가 됩니다. 이것들은 러시아가 북한에서 받은 최고 수준의 MLRS도 아닙니다. 물자 부족이 시작되자 북한은 러시아의 비축군을 보충하기 위해 240mm MLRS를 보냈습니다. 결국 그것들은 파괴되었습니다. 러시아에는 약 한 75형만 남았고 효과 극대화를 위해 이 시스템들을 지상 로봇에 장착해 약간의 기동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은 혁신적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기록이 말해줍니다. 5월에 기록적인 수의 MLRS가 파괴된 것은 이것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의 손실은 러시아가 여름 공세에 필요한 종류의 장비를 유지하는데 역사적으로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장비 손실을 러시아의 사상자 비율과 한심한 진격 속도를 더하면 러시아가 9월까지 이 지역이 붕괴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돈바스를 파괴할 만한 공세를 시작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름 공세는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실패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상황을 러시아에게 훨씬 더 악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앞서 이에 대해 암시했습니다. 바로 러시아 방공망의 무차별적인 파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5월에 러시아 방공체계 42기를 파괴했습니다. 기록을 경신하진 않았지만 2024년 6월 이후 한 달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방공체계 59기를 잃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점령지 방공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려는 작전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작전은 러시아가 여름 대규모 성과를 위해 시작한 봄 공세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부터 러시아 방어망 파괴를 더욱 강화해왔습니다. 키이우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3월부터 5월 10일까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 전자전 장비, 레이더 등 37개를 파괴했는데 이는 2025년 10월에 파괴한 수치의 2배에 달합니다. 우크라이나는 5월에도 같은 성과를 다시 내고 5개를 더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름철 러시아에 불리한 소식이 됩니다. 방공망을 잃게 되면 우크라이나의 중장거리 공격에 문이 열리게 됩니다. 올해 5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차량에 기록적인 타격을 준 것 기억나시나요? 우크라이나 드론이 루안스크 상공을 누빈 것이 제3군단, 이 우크라이나가 루안스크의 하늘을 지배한다고 선언하게 된 과정은 무엇인가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방공망을 먼저 파괴하지 않았다면 그런 업적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각 방공 시스템이 격추될 때마다 우크라이나가 점령지와 러시아 내에서 공격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중 통로가 열립니다. 그런 공격들이 러시아 전쟁 기계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논의한 물류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안방인 러시아에서 러시아의 석유 및 군수 산업을 공격할 때마다 이는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방공망이 붕괴된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후방 인프라와 장비가 더 많이 파괴될수록 러시아 전선은 더 약해집니다. 5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방공망 공격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 오히려 더 가속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올 여름, 그 결과는 전장에서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더 많은 공격이 실패하고 더 많은 장비가 불타며 푸틴이 여름에 설정한 목표에 러시아가 근접하지 못함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탄력이 실릴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러시아의 여름 목표는 불가능합니다. 푸틴은 출구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의 공면은 2023년 여름 이후 러시아가 겪은 것 중 가장 성공적이지 못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지상 침공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이에 대한 답으로 선택한 것은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6월 2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73발의 미사일과 656대의 드론을 동원한 공습을 간행했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에 따르면 이번 공격이 중요한 이유는 사용된 미사일 중 약 30기가 탄도미사일이었고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 100여 명이 죽거나 다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여름 푸틴에게 남은 건 그뿐입니다. 시작도 못한 여름 공세의 실패를 감추려는 노골적 전쟁 범죄뿐입니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겨냥하는 전략이 성공할 것 같지 않습니다. 푸틴이 군대의 2차 세계대전급 손실을 지켜보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전선에서 강하게 맞설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6월 2일 공격 며칠 전, 러시아는 극초음속 오레시니크를 포함한 또 다른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응은 빠르고 정밀했으며 치명적이었습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모든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러시아의 여름 공세와 앞으로 몇 달 동안 푸틴이 겪게 될 수많은 실패를 추적하는 더 밀리터리 쇼 채널 구독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